어디로? 나는 그 무렵 귀를 기울이며 지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의를 집중시키며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반대로 생각할 기력을 소진하여 귀를 기울이고 지냈을 뿐이다. 나는 공장지대 아파트에 혼자 살았고, 그리고 늘 혼자였지만 한 여자가 매일같이 다니러 왔다. 그리하여 내 주위에는 솥과 냄비, 밥 공기와 젓가락, 그리고 접시, 게다가 된장 항아리나 수세미 같은 구질구질한 물건까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난 솥이나 냄비, 접시, 밥 공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 나는 물건이 늘어날 때마다 항의했지만 여자는 상대하지 않았다. 밥 공기도 젓가락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난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식당이라는 훌륭한 부엌이 있잖아. 밥 공기도 솥도 다 버리고 와. 하지만 여자는 피식 웃을 뿐이었다. 곧 맛있는 밥이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 식당에서 먹는 건 금방 질리잖아요. 여자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내 생각 같은 것이 설마 진실일 거라고는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내 소지품 중에 식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기구로 말하자면 세안 때 쓰는 컵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술 주정꾼이지만 술잔도 술 주전자도 게다가 병따개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본능이라는 것을 방 안에 들이지 않기로 했던 것인데 어느새 음식보다도 먼저 여자의 몸이 아무 주저 없이 나의 고독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때문에 솥이나 냄비가 자연스레 함께 따라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미 내 주관만을 고집할 수 없을 만큼 순결에 대한 지조가 흔들리고 있었다. 인간이라면 삶에서 무언가 하나의 순결과 그에 대한 정절의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처럼 나태한 낙오자의 비애가 그림자에까지 스며들어 따라다닐 지경에 이르면 무언가 하나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는 법이다. 나는 초라한 것이 싫고 그저 먹고 살아갈 뿐이라는 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다. 궁핍할수록 오히려 낭비하며 한 달치 생활비를 하루에 탕진하고 탕진하지 못하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 그것이 나의 한 달간의 궁핍에 대한 단 하루의 복수였다. 나는 본디 가늘고 길게 산다는 것을 증오해서 낭비와 탕진 끝에 사흘간 물로만 버티기도 했고 하숙집과 식당의 빚독촉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감행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처럼 퇴락한 무사와 같은 생애는 정사에 남을 일도 없어서 참담하고 또 참담할 뿐이지만 그것마저도 당사자가 약간의 냉정함만 유지한다면 한바탕 웃음거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거르지 않고 먹고 사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루에 탕진하고 물을 마시고 야반 도주에 이르는 생활 쪽을 확신을 갖고 지지했기 때문이다. 길거리의 쓰레기 같은 술 주정꾼이었지만 후회만은 하지 않았다. 내가 냄비와 솥 같은 식기를 소유하지 않은 것은 야반 도주 때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내가 태어난 이래의 비원이자 자장가와도 같은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그저 먹고 연명할 뿐인 그런 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 밥 공기 하나 젓가락 하나도 내 몸 가까이에 두기를 허용치 않았다. 내 원고는 이미 거의 돈이 되지 못했다. 나는 그야말로 낙오자였다. 그러나 나는 낙오자의 운명을 감수했다. 인간은 어차피 뜻한 대로만은 살지 못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나고자를 좋아했다. 대학 시절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읽을 만한 실력이 되자 나가시마 아스무라고 하는 친구와 매주 한번 만나서 르노르망의 나고자의 무리라고 하는 희곡을 읽기 시작했다. 사실 이 희곡은 따분했다. 하지만 나는 실은 그보다 더 어릴 적부터 포와 보들레르나 이시카와 다쿠보쿠 등을 그들의 문학과 함께 나고자 들러서 사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고자에 대한 나의 편향은 더욱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니가타 중학교에서 3학년 여름에 쫓겨났는데 그때 학교 책상 뚜껑 안쪽에 나는 위대한 나고자가 되어 어느 날엔가 역사 속에서 소생하리라 라고 거창한 문구를 새겨놓고 왔다. 분명 초등학교 시절에는 대장이나 장관 혹은 파일로트 같은 것이 될 생각이었겠지만 언제부터 나고자로 지망을 바꿨는지 잘 모르겠다.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미움을 한 몸에 샀던 나는 언제부턴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 세상을 배관시하게 되었던 것이리라. 하긴 나는 희대의 덜렁꾼이니까 단지 의식하지 못했을 뿐 당시의 유행사조 중에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단지 그 흉내를 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년 시절에 꿈꾸었던 나고자나 르노르망의 서정적인 나고자처럼 분위기 있는 나고자와 현실에서 실제로 나고자의 처지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달랐다. 내 주변에 서정적 분위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낭비 정신에서 몽상가 특유의 낭만성을 본다면 그건 착각이다. 가난에 심각한 의미를 두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살면서 엄숙한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하는 쪽이 낭만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난을 단순히 가난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처할 방법은 절로 보여지는 법이다. 즉, 일해서 돈을 벌면 된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고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법은 있게 마련이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이란 그저 궁상맞을 뿐 전혀 심각하지도 엄숙하지도 않으며 어디까지나 한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가난이라는 것이 그저 구차하고 한심하기만 한 것임을 알지 못할 만큼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면 문학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한테는 벌어먹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포기하고서 그런 나 자신의 한심함을 바라보았다. 놀기 위해서라면 일하겠다. 사치와 낭비를 위해서라도 일하겠다. 하지만 일을 한다 한들 도저히 내 성에 찰 만큼의 호사와 사치를 누릴 것 같지 않아서 결국 나는 일하지 않는다. 내 생활의 원리는 이렇듯이 단순 명쾌했다. 나는 더 없는 호사와 쾌락을 탐하고 몽상하며 살면서도 다소의 호사와 쾌락으로 나를 속이거나 타협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사상과 문학의 과실을 마지막 숙성 끝에 수확하기를 기다리기에 가난이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 야반도주도 단식도 쓴웃음을 자아낼 뿐 이렇다 할 감회는 없다. 내가 몽상하는 호사와 쾌락은 지상에 실현될 수 없으며 역사에 전해지는 일도 없이 그저 내 생활의 뒤편에 내 생활과 등을 맞대고서 존재할 뿐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런 나는 참 바보 같은 놈이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본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대신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일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너짐을 본연의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형태로 가슴에 머물러 있는 것은 평생에 며칠도 되지 않는다. 이놈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놈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부하고 치켜 세워도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한다. 나 역시 아부도 받고 칭찬도 받아보았지만 자신감이라는 놈은 언제나 타인이 바라는 소음과는 무관한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결백한 존재라 하겠지만 정면에서 상대하며 살아가기에는 씁쓸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나는 가난의 정신성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 육체에 기초하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분위기상의 낙오자가 되지 않았고, 때문에 서정적인 낙오자 기분이나 염세관은 없었다. 말하자면 나는 낙오자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대신에 항상 자신감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고, 붕괴 직전의 상태에서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자신감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그 밖에는 자신감을 속일 만한 방법이 달리 없었다. 식기에 대한 나의 혐오는 거의 본능적이었다. 뱀을 증오하듯이 식기를 증오했다. 또 나는 가구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책도 마찬가지였다. 다 읽고 나면 특별히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 팔아치웠다. 옷도 도테라와 유카타 외에는 갖지 않았다. 갖지 않도록 노력했다. 어중간한 소유욕은 서글프고 초라한 법이다. 나는 전부를 소유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그런 내가 한 여자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이다. 여자의 몸이 내 방에 기거하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지만 어차피 50보 100보다. 그리고 냄비와 솥, 식기가 살기 시작했다. 내 영혼은 퇴폐하고 황폐해졌다. 이미 여자를 소유해버린 나는 식기를 방에서 몰아낼 만큼의 순결에 대한 정절을 상실해버렸다. 나는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총체질하는 모습 따위를 보고 있느니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서 귀신같이 생긴 여자 거린을 보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방에 먼지가 한 뼘이나 쌓여 있다 해도 여자가 그걸 쓸어내기보다 그냥 먼지 속에 앉아 있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도리대라고 하는 작은 고장에 살았을 때 내 얼굴 반쪽이 부어오르면서 원인 불명의 볼록볼록한 고름알갱이가 1원짜리 동전만한 반점 안에 점점이 흩어져 생겨난 적이 있었다. 이렇다 할 통증은 없었다. 그 무렵 때마침 마스기 시지애가 놀러와서 내 얼굴을 보더니 거미가 거미줄을 친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말 그대로 거미가 거미줄을 친 것이다. 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서 천장과 내 얼굴 사이에 젖은 거미줄을 손으로 걷어낸 적이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스기 시지에는 어떻게 그게 거미집임을 직감했을까 하는 것이다. 이토록 비상식적인 현상에 대한 그녀의 직감은 감탄스럽다기보다 너무도 생뚱맞다 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새로 지은 거미집은 참으로 깨끗하다. 낡은 거미집은 더럽고 혐오스럽고 거미의 탐욕이 불결해 보이지만 새 거미집은 거미의 탐욕마저도 청결해 보여서 나는 그 속에 온몸을 꽁꽁 동여매어 보고 싶어지곤 한다. 나는 신선한 거미집 같은 요부를 좋아하지만 지금껏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일본의 일반적인 요부형은 주로 낡은 거미집형이다. 그들이 보이는 약함이나 강함은 모두가 유격적이며 진부하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요부는 유격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소설을 쓰는 여자 중에 진정한 요부는 없다. 위험한 관계라는 작품의 작중 인물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나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요부를 좋아하지만 진정한 요부는 나 같은 남자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매달아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나오는 거라곤 니힐리즘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본인은 불패 독립의 영혼이라고 하니 눈뜨고는 못 봐줄 꼴불견이다. 인생에 대한 피로감은 나이와는 상관없다. 29살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깊은 피로감과 음울함에 쌓여서 인생의 쇠망만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의 여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애틋함도 없었다. 내가 소유한 여자는 나 때문에 남편과 갈라선 여자였다. 아니, 어쩌면 남편과 갈라서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 편이 더 맞을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그 남편 되는 인물을 피해서 이 산과 저 바다의 온천과 퇴락한 관광지의 여관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나는 처음부터 여자를 특별히 사랑하지는 않았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냥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내 처지가 내 인생에 대한 피로감에 아주 적당한 정도의 감상을 더했고 그렇게 폐잔병이 된 쾌감에 살며시 넋을 잃는 사이에 어찌하여 기분상 여자가 내 소유로 확정되어 버린 듯한 결말을 초래했을 뿐이다. 철저하게 남편을 혐오하며 남편을 피해 돌아다니는 여자였지만 본질적으로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으며 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유럽 신사와 춤바람이 나서 떠돌아다닌 적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위해 된장국 끓이기를 좋아하는 여자였다. 나의 속성 중에서 그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점은 불패 독립의 영혼이었다. 위대한 예술가 같은 건 제발 되지 말라고 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이 들고 고목처럼 함께 늙어가고 싶어 했다. 여자가 꿈꾸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내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으면 그 옆에서 여자는 돋보기를 쓰고 내 셔츠에 단추를 단다. 두 사람은 허리가 많이 굽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등 언저리를 비춘다. 이런 광경을 여자는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러고 싶은 것이 여자의 본심이었다. 땅을 조금 사서 시골에 가서 살아요. 여자는 그런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 여자라서 불만스러운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내가 여자를 소유한 것이 잘못이며 나는 여자의 애정이 도대체가 성가시기만 했다. 다른 남자를 좀 만나보지 그래? 응?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 보았지만 여자는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질투가 심해서 아니 질투라기보다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호감을 갖는 일에 본능적으로 분노를 느꼈다. 그런 분노도 단 사흘이면 완전히 잊고 여자 얼굴조차 잊어버리고 말지만 다시금 현실에 처해서 분출되는 내 분노의 본능은 왕성하고도 지독했다. 여자가 내 말을 신용하지 않고 나의 애정을 맹신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당시 내가 새벽 1시경에 이따금 술을 마시러 가는 싸구려 스탠드 바가 있었다. 포장마차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새벽 2, 3시까지 영업해도 좀처럼 경찰에게 트집 잡히는 법이 없어서 1시쯤이 되면 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나로서는 참으로 편리한 가게였다. 30살 정도 된 여자가 주인이었는데 손님이 가고 난 다음 널빤지 같은 것을 의자 위에다 깔고 그 위에서 잔다는 소문이 있었다. 게다가 대단히 색을 밝히는 여자라서 술에 취하면 손님을 재워준다고 했다. 하지만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간다 할 꾀죄죄한 추녀였고 나도 가끔 자고 가라는 유혹을 받았지만 자고 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다. 땅바닥 위에서 자는 게 싫어서 그렇죠? 내가 당신한테 갈 테니까 아파트를 좀 가르쳐 줘요. 라고 했지만 나는 물론 아파트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군인 출신이었는데 자신이 장쩌린 폭사 사건 때 철로에 폭탄을 장치한 일본 관동군 공병대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 후 한동안 외출 금지 상태에서 여럿이 한방에서 감금 생활을 했던 일도 즐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었다. 그는 그렇듯이 무례한 남자였으며 어딘가의 아파트에 혼자 지냈는데 여자는 남편을 완전히 경멸해서 그날 손님 중에 자고 갈 용사가 없을 때만 남편을 재워주었다. 남편은 매일 밤 순실을 나와서 자고 가는 손님이 있는 날은 그냥 돌아갔는데 질투는 하지 않는 대신에 술 서너 잔과 용돈을 타갔다. 그 남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여자가 유혹해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속내를 털어놓았으며 여자도 나에게는 숨기지 않고 내 남편이라는 놈은 질투는 하지 않는 대신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니까 라고 말했다. 나와 그 남자 외에 손님이 없는 날에는 오늘 밤 여기서 자겠다. 아니 재워주지 않겠다. 하고 부부간에 치근치근한 싸움이 시작된다. 남자가 폭력적이 되면 여자는 더 한층 폭력적이 돼서 이 나쁜 놈아 당장 나가 물을 뿌려버릴 테야 라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접시 한가득 담은 물을 끼얹고 남자는 쌍욕을 하며 돌연 여자의 뺨을 후려친다. 그러면 여자는 바 아래 쪽문으로 기어나와서 한번 부르르 떨고는 의자를 들어올려 있는 힘껏 남자에게 집어던진다. 살기를 띤 여자는 미치광이와 다르지 않았다. 곧이어 유리창이 깨지고 술병이 날아다닌다. 이윽고 남자는 포기하고 휘파람을 불며 돌아간다. 다색 다음하기가 들깨 같으면서 남편에게만은 묘하게 고집을 부리는 여자였다. 남자는 떡 벌어진 체격에 얼굴에는 고독이 서린 호남하다. 구질구질한 여자에 비하면 정말이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손님 중에도 이 남자만큼 젊고 괜찮은 남자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니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하지만 천성이 게을러서 일은 하려들지 않으면서 여자에게 빌부터 먹고 살려 하는 영혼의 저열함이 그를 비열한 남자로 만들었다. 여자는 남편의 그 비열함을 잘 알았다. 이러한 그들의 사정을 나도 잘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심각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를 모르는 손님들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고상한 손님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정도였다. 그는 언제나 선글라스를 썼는데 그건 그 남자의 취미였다. 어느 날 밤 이미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에 손님은 나와 그 남자 둘뿐이었다. 여자는 벌써 많이 취한 상태였고 그날 밤은 남편을 재워주겠노라 순순히 약속을 한 다음 나에게 특별 서비스를 하겠다며 여자가 한 병, 남자가 또 한 병 억지로 나에게 술을 들이밀었다. 바로 그때 신참내기 형사가 들어왔다. 신참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는 40살에 가까워 보이는 콧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이 형사가 술을 마시더니 노골적으로 여자에게 수작을 걸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도 함께 잔 적이 있는 것은 그의 말투만으로도 쉽게 짐작되었다. 하지만 여자는 응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드러내놓고 형사를 멸시하며 장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허락할 뿐인데 고맙게 생각지는 못할 망정 너무 대단하게 굴지 말라고 했다. 여자는 취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완곡하게 말한다는 것이 다분히
노골적이었다. 형사는 그날 밤 자기로 된 손님이 나이고 그래서 여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때 앞쪽 끄트머리에 뾰족한 철심이 박힌 등산용 지팡이를 갖고 있었다. 나는 외출할 때 지팡이를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 그전에는 싱가포르에서 친구가 샀다는 고급품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그걸 술에 취해서 택시 안에 놓고 내려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질 나쁜 싸구려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등산용 지팡이를 사서 사용했던 것이다. 친구한테 받은 등나무 지팡이도 있었는데 어느 날 앞쪽에 고무가 벗겨져서 간다에 있는 전문점에 수선을 맡겼더니 이만한 물건은 일본에서도 몇 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주인이 종업원과 심부름하는 아이까지 불러 모아 찬탄했을 정도의 제품이었다. 그만한 지팡이를 한번 들어보고 나면 어중간한 모조품은 들기 어려운 법이다. 야, 너 이리 나와. 형사는 느닷없이 내 팔을 거머쥐었다. 야, 너 깡패야 뭐야? 이 지팡이는 사람 죽이는 도구지? 에? 이건 보다시피 등산용 지팡이야. 형사가 그 정도도 모르냐?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아유, 이 징글맞은 놈. 여자가 분연히 일어섰다. 이분은 말이지 내가 자고 가라고 해도 한 번도 자고 간 적이 없는 분이셔. 아파트를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을 정도의 분이시라고. 이거 함부로 보지 마. 라고 형사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형사는 나를 포기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남편의 팔을 잡았다. 남자는 전에도 구치소 신세를 진 적이 있었고 형사와는 안면이 있었다. 이놈이가 아직도 건들대고 돌아다니고 있구만. 그 손목시계는 어디서 났어? 받은 겁니다. 헤, 그래? 그렇겠지. 아무튼 이리 나와. 남자는 이미 익숙한 듯이 거스르지 않고 침착하게 일어서서 나란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그 순간 여자가 의자를 박차고 올라 스탠드 탁자를 뛰어넘더니 힘차게 맨발로 달려나갔다. 탁자 위에 술병과 컵들이 엎어지고 굴러떨어져 깨졌고 여자는 형사에게 달려들어 매달려서 울부짖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을 대체 어쩔 셈인데? 나는 그녀의 이 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짖는 듯이 오열했기 때문에 스탠드 탁자를 뛰어넘은 질풍 같은 기세도 용도사미처럼 생각되었다. 형사는 다소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지만 여자의 웃는 모습이 너무 칠칠찮게 보였기 때문인지 물러서지 않았다.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남편이 맞아요. 나도 나가서 말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남자는 나에게 목례하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형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버렸다. 바로 그때 남자가 걸어가는 길가의 골목 저편에서 내 여자가 나왔다. 여자는 검은 옷 위에 검은 외투를 걸쳤고 때문에 여자의 흰 얼굴만이 공중에 떠 있는 듯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나타났을 때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커다란 불쾌감에 사로잡혔다. 우리 관계의 숙명적인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가슴에 치미는 분노를 느꼈다. 내 여자는 나에게 가요 하고 말했다. 당연히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 같은 느낌, 그리고 우월감 같은 것이 노골적으로 배어났다. 내 안에서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나는 아무 말 않고 가게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내 앞에는 주인 여자와 남자가 한 병씩 주고 간 술 2병이 있었지만 이미 구토기를 느낄 만큼 마신 상태였다. 실제로 술은 냄새도 맡기 싫었었다. 여자는 안 갈 거야? 라고 물었지만 안 가. 너나 돌아가. 라고 하자
화를 내며 가버렸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다. 스탠드의 과학녀에게 쫓겨나고 만 것이다. 이 여자는 화가 뻗치면 미치광이가 된다. 돌아가 이놈아, 잘난 척하지 말고 라며 여자는 나에게 고함쳤다. 뭐야, 아까 그게 네 여자였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가지 않으면 물을 퍼부을 테다. 그러고는 돌아가는 내 등 뒤에서 드르륵 유리문을 닫으며 이젠 안녕이야. 더 이상 네 놈한텐 술을 팔지 않을 테야. 어서 꺼져. 없어져 버리라고. 라고 했다. 내 여자가 심야에 나를 찾아 밖으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다. 여자의 집으로 옛 남편이 찾아와서 두 사람은 몇 시간이나 서로 노려보고 앉았다가 여자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남자는 쫓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는 내 아파트를 향해 가던 도중에 우연히 기묘한 장면에 부딪혔고 골목에 숨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지켜보았던 것이다. 여자는 다소 비장한 느낌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나 같은 니힐리스트는 그저 그 통속성에 넌더리가 날 뿐이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술에 취해 잠에 빠져들었다. 여자는 외투도 벗지 않고 벽에 기대앉아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밝자 나를 흔들어 깨웠다. 여자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여자는 아침이 밝으면 여행을 떠나자고 했었다. 그러나 나 역시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왜 어제 같은 일에 네가 끼어들어서 뭐 돌아가자고 명령을 하는 건데? 넌 날 구속할 수 없는 걸 몰라? 내 생활에는 너와 아무 관계없이 굴러가는 부분이 있다고. 예를 들어 어제와 같은 일은 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야. 어제 같은 경우에 너한테 허용되는 특권은 내가 없는 내 아파트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뿐이야. 그게 특권이라고. 근데 네가 우연히 어제 그곳을 지나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내 행위에 제재를 가할 만한 그 어떤 특권도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관계에는 관계 맺은 부분 이상으로 두 사람의 자유를 구속할 그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어. 여자는 극도로 고집이 세지만 긴급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서 당장은 참고 버티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나를 밖으로 끌어내서 끝내 기차에 태워놓고 그 기차가 1시간을 달려 보리밭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다다르자 비로소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니요. 난 당신 아내잖아요. 내 당연한 권리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내가 여자를 소유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애통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써놓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기차 여행은 여자가 나를 이끌지만 내 영혼의 행선지에는 누가 나를 이끄는가? 내 영혼을 나 자신이 쥐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이것이 진정한 나고자다. 생계가 낙백하고 세상에서 불문에 붙여지고 있다는 건 비극이 아니다. 자신의 영혼을 거머잡지 못한다는 것. 이만큼이나 절실한 공허함과 비참함, 한심함이 있을 리가 없다. 여자에게 이끌려 행선지도 모르는 기차를 타고 있는 공허함 따위는 진정 아무것도 아니다. 최고를 갖든가 아니면 그 무엇도 갖지 않든가. 왜 그 정절을 잃고 말았던가. 그러나 내가 이 여자를 소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과연 진정한 정절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미 나는 전혀 자신이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했다.
나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혼의 행선지에 대해서. 나는 형식의 타락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건 그저 볼성사나운 것일 뿐 본래가 시시하며 영혼 그 자체의 윤락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 여자의 사촌 형제 중에 아키라는 여자가 있었다. 결혼한 지 7, 8년이나 되었고 남편도 살아있는데 다방 같은 곳에서 대학생을 찾아 외도를 하는 여자였다. 1000명의 남자를 알고 싶다고 말하며 육체의 쾌락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여자는 너무 진부했고 나는 그 영혼의 저열함이 싫었다. 일견 예쁘장한 얼굴에 말라 빠진 게 실로 박정해 보이는 여자였다. 언제라도 함께 놀아주겠다는 분위기를 풍겼고 나의 호색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런 진부한 영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자에게 같이 놀자라고 한마디만 속삭이면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저 통속적인 놀이일 뿐으로 놀이에 더 깊이 도취하기 위한 다소의 지혜도 복잡함도 개입되지 않는다. 그저 안이한 방치된 유욕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믿고 있던 나였지만 나는 그 믿음을 따르지 못했다. 언젠가 내 여자가 남편과의 이혼 문제로 고향에 내려가 열흘 정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 아키가 밥을 지어준다며 나에게 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원래부터 그 여자는 그 생각으로 있었던 것이기도 해서 나는 호색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 여자의 놀이 대상은 단지 남자들 저마다의 생식기일 뿐이었다.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전부였던 것이다. 놀이가 끝난 다음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단순히 생식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건 이 여자를 상대하는 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단순한 생식기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무언가 보다 높은 인간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를 향해 헛된 노력을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바보로 전락할 뿐이었다. 사실 나는 이미 그 이상 조금도 더 높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생식기 자체로서 정착해서 여자와 여러 잡다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자는 내가 소설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었다. 여자는 주로 대중작가의 소설에서 그 기술을 습득하는 듯 했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보다 월등히 밝을 터임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덧붙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여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남편을 속이고 당신은 마담을 속여서 둘이 숨어서 노니까 참 즐겁고 좋아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즐겁지 않았다. 나에게는 어디까지나 진부할 뿐인 정말이지 진부 그 자체여서 역겨운 놀이였다. 그 여자의 육체는 매력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자의 생식기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가 갖는 실제적인 매력에 가장 큰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유욕의 만족만으로 사는 그녀의 삶 자체가 가장 매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녀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에고이즘이라는 것은 유욕의 장에서도 저급하고 비열하다. 자신의 도취나 만족만을 추구하는 에고이즘이 아무리 유욕의 장이라 한들 진정 높은 가치를 가질 리가 없다. 이 여자는 기모노를 입는 여러 자질구레한 기교에 대해서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 입으면 청순한 여자로 보일지, 옷깃이나 소매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내려서 속살을 노출시키면 남자들의 호색을 자극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리했다. 그리고 그런 계산에서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 여자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자기 도취일 뿐 천부적인 자기 희생의 영혼은 없었다. 옷을 벗으면 그뿐이지 않은가. 아무리 청순해 보이고 목덜미와 팔의 노출 정도가 매력을 발해도 옷을 벗으면 본연의 영혼이 드러난다. 그 본연의 영혼의 저열함에 대해서 이 여자는 전혀 깨닫는 바가 없었다. 나는 그 무렵 악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다. 악마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언제나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로 인한 끝모를 무료함과 공허함이 생명을 마지막 벼랑으로 몬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악마는 마지막 벼랑에서 자기 희생으로 회귀할 수단을 알지 못한다. 나는 악마의 무한한 무료함과 공허함에 커다란 자학적 매력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를 저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단순히 악마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인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내가 나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모든 사상 전반에 걸친 극심한 동요와 함께 괴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나는 여자를 소유함으로써 여자의 존재를 저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여자의 육체가 매력이 적다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저주하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 마담의 몸 매력 있을 것 같아. 매력 같은 거 없어. 모든 여자 중에서 내가 아는 모든 여자의 몸 중에서 내 여자의 몸이 제일 매력이 없어. 어머나, 그럴 리가. 보기엔 아주 예쁜데? 아키는 그렇게 말했다. 아키, 넌 남자를 몇 명이나 알았지? 아이, 그런 것 말고 저 마담 몸이 어떻게 생겼어? 솔직하게 알려줘. 네 몸에 대해서 알려줄까? 응. 여자는 기묘하게 반기면서 눈을 번쩍이며 웃었다. 내가 불현듯 스탠드바의 여자를 떠올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 여자의 번쩍이는 눈 때문이었다. 스탠드바의 여자는 술에 취하면 언제나 생식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남자의 것을 또 여자의 것을. 그리고 나에게 자고 가지 않겠느냐고 물을 때는 언제나 광채를 띤 눈으로 웃었었다. 나는 이번에는 꼭 그 스탠드바에서 자고 말 것이라 생각했다. 가장 더러운 데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스탠드바의 여자에게 쫓겨난 그날 밤 이후 그 가게에는 가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스탠드바가 여기저기에 생겨나던 시대인데 조금 걷기를 감수한다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술 마시는 데는 별 불편이 없었다. 동이 들 때까지 영업을 하는 어묵 포장마차도 언제나 있었다. 어느 날 아침의 일이다. 나는 그날 일을 이상하리만큼 뚜렷하게 날씨까지도 기억한다. 아침이라고는 하지만 10시 반이었다.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날씨는 화창했다.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개인선 전철역으로 향하던 중에 스탠드바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나는 적지 않은 목돈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마침 스탠드바의 여자가 막 아침 청소를 끝낸 참이었다. 가게 안에 있던 여자는 열린 유리문 밖으로 나를 보더니 쫓아나왔다. 어머나, 이게 얼마만이야? 설마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니겠지? 잘 있었어?
그날 밤은 미안했어요. 흥분하면 워낙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저 또 술 마시러 와 줄 거죠? 응? 지금 마시자. 나는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가슴팍에 있는 돈을 생각했다. 용무도 흘려보내고 돈도 흘려보낼 것이다. 즉, 나 자신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 여자를 데리고 떨어질 수 있는 데까지 떨어져 주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태연하게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자는 마시지 않았다. 나는 아침 식사 전이었기 때문에 금세 온몸에 취기가 돌았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자러 가자 라고 말했다. 여자는 뒷걸음질 치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지금 바로 가자고. 내가 당연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단호하게 말하자 웃고 있던 여자의 얼굴은 점차 뻔뻔스럽게 침착해졌다. 오늘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좋아. 여자의 얼굴에는 확연히 쓴웃음이 번져갔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자의 쓴웃음은 말 이상의 말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순간적으로 타락의 쾌감을 선택했고 그것에 몸을 맡겼다. 나는 이날 내가 한 모든 행위 중에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자기적이고 비열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은 나의 의지라기보다 하나의 통속적인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에 몸을 맡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쾌감 속에 있는 듯이 흥분을 맛보았다. 나는 바 아래 쪽문을 개처럼 기어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내 행동이 빨랐기 때문에 나는 어찌어찌해서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가 여자를 붙잡으려 하자 여자는 나의 팔을 벗어나 나와는 반대로 문 밖으로 기어나가 버렸다.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금 서로를 마주하게 되자 나는 쑥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쓴웃음을 지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러 가자고. 나는 웃음을 보이면서도 집요하게 재촉했다. 몸 파는 여자한테 가서 자. 라면서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에는 뻔뻔함이 더해갔다. 이렇게 밝은 대낮에 주책이 너무 심하네. 집요한 건 딱 질색이야. 여자는 내뱉듯이 말했다. 내 머리에는 몸 파는 여자한테 라는 말이 강하게 달라붙었다. 이토록 불결한 여자조차 멸시할 수 있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에게는 커다란 의외였다. 나는 그때 아키를 떠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신이 났다. 아키라면 나를 거부할 리 없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라는 건 있을 리가 없다. 이 불결하기 그지없는 여자에게조차 멸시받는 여자가 바로 아키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 리가 없고 더구나 아키도 알 리가 없다. 즉,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나 혼자만이 아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흥분이 정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나는 호색만으로 뭉쳐진 하나의 육괴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형적인 추녀 대신에 아키의 미모를 생각해낸 만족감으로 나의 호색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위한 기대가 나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스탠드바의 여자는 더 이상 술 주기를 꺼려하면서도 내가 갑자기 딴 사람처럼 침착해졌기 때문에 영문을 알 수 없어하는 눈치였다. 나는 맥주병에 술을 채워달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아키는 허세가 심했다. 돈 많은 유한 마담인 양 떠벌리고 다니며 대학생들과 놀아났지만 실은
가난한 셀러리맨의 아내였고 호사스러운 기모노는 딱 한 벌뿐이었다. 그런 허세에 나는 반발을 느꼈다. 가식적인 외양에 비해서 실제적인 내용의 저급함을 경멸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언제나 초조해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충족되지 못한 유욕 때문이었다. 언제나 남자를 찾고 있는 눈, 그것이 그녀가 가진 영혼의 전부였다. 나는 아키를 불러내서 해안가에 있는 온천여관에 갔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다. 나는 아키를 경멸한다고도 하고 기형적인 추녀에게조차 경멸을 사는 여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쁨에 넘쳤다고도 했다. 분명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생각을 했다는 말일 뿐으로 내 정욕을 자극하고 풍부히 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에 지나지 않았다. 나의 기대와 흥분을 채우는 건 단 하나, 호색만이 전부였다. 나는 타인을 모욕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근본적으로 기가 약하고 겸허했다. 그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며 또 언제나 타인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비굴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러나 취해 있었다. 아키는 남편에게 둘러댈 변명이 없다며 8시쯤 되자 돌아가겠다고 나갔다. 나는 밥상 위에 남은 싸늘해진 술을 들이켜고서 그녀를 뒤쫓아가 다짜고짜 내가 왜 아키를 불러냈는지 그날 사건의 전말을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아키가 화가 난 기색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득의양양했다. 그리고 아키가 돌아간 다음 다시 게이샤를 불러서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파트에 돌아가서 위에서 5홉 정도나 되는 검은 피를 토했다. 하지만 아키의 복수는 더욱 신랄했다. 아키는 내 여자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것은 지독히도 악랄한 보복이었다. 육체 행위에서의 나의 동작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해서 들려주었고 내 여자의 몸이 매력이 없다고 말한 것, 다른 누구보다도 매력이 없다고 말한 것, 여자가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는 모두 파헤치고 주워 모아서 자세히 들려주었던 것이다. 내 여자는 광난 상태의 진노를 보였다. 하지만 진노가 가라앉자 여자는 오히려 놀랍게도 친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내 여자가 필사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두 사람만의 다정한 사이를 아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키 앞에서 1시간 동안 계속 키스해달라고 여자는 막무가내로 떼를 썼다. 이러한 심정을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딘가 왜곡되었다.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나는 생각했다. 가장 솔직하고 순수하며 자연스러워 보이는 심정조차 때로는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싫다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 자연스러울까? 사랑 없이 함께 산다 함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여자는 더는 도쿄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여자의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느 지방 소도시 아파트에 방 한 칸을 빌렸고 나는 결국 내 여자와 한 방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여자의 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와 한 방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단둘이서 살고 싶다는 게 여자의 바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나의 주소를 알아냈으니까 흉기를 들고 달려들 것이라고 여자는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여자의 계략임을 처음부터 눈치챘었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여자는 억지로 나를 채근하며 몰아댔고, 그리하여 나는 낯선 고정에 낯선 아파트로 옮겨가 사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우선은 순종적이었다 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자와 헤어져야 하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러니하게도 난데없이 아키가 은신처를 찾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아키는 임질에 걸렸고 그 사실을 안 남자가 아키를 내쫓아버린 것이었다. 아키는 자기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긴 것이 진짜 이유이고, 임질은 그 여자에게서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서 다시 아키에게 전염되었다고 했지만, 아키 자신도 그런 건 어찌됐든 상관없다고 하듯이 사건의 진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키는 박정한 여자였기 때문에 친구가 없고, 하늘 아래 나와 내 여자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었다. 내 여자가 나를 이 낯선 시골 마을로 이주시킨 것은 이유가 있었다. 아키한테서 나를 멀리 떼어놓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통렬한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절정의 순간에 반드시 내 여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있었던 것이다. 아키에게도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서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었다. 도대체 내 여자는 나의 진짜 마음을 보게 된다면 어찌할 셈인가? 아키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온갖 여자를 다 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내 여자의 영혼은 그렇게 순수하다 할 것이 못 되었다. 물론 내 영혼에도 정의가 없었다. 정의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알 수 없다. 내 여자는 동정심이 많은 여자여서 갈 곳 없는 아키의 장기 체류에도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불쾌감도 표하지 않았고 면박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집요했다. 아키의 면전에서 나와 특별히 관계해 보이곤 했다. 아키는 태연했다. 쓴웃음조차 지어 보이지 않았다. 아키는 매일 임질병원에 다녔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시골 마을의 시내 댄스홀에 남자를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남자는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다. 허탕을 치고 밤중에 돌아와서 차가운 이부자리로 파고들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아키의 물건이 하나씩 둘씩 사라졌다. 마침내 아키는 내 여자에게서 조금씩 돈을 빌려 댄스홀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찾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서지 않았다. 무희나 여종업원들을 경멸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묘한 우월감을 가졌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운수를 시험해 보는 것이라며 다니던 병원에 의사를 유혹하러 갔다가 매정하게 쫓겨났다. 저녁 무렵이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병원에서 나오는 아키를 만났다. 아키가 우리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그녀의 고독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된 말이 있었다. 그것은 에고이스트라는 단어였다. 아키는 지금까지 기모노 입는 법으로 남자들을 눈속임할 궁리를 했었다. 그러나 옷이 벗겨지고 알몸이 드러나면 그만이다. 단지 자신의 쾌락만을 원할 뿐이기에 찰나의 만족의 대가로 받는 것은 경멸과 모욕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야합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유교계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한 에고이즘은
저속하고 진부한 것이다. 뛰어난 창부는 예술가의 숙명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이 충족되어서는 안 되며 또 충족될 도리도 없다. 자신은 언제나 희생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생각한다. 예술가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것, 봉사를 위해 바치는 삶을 사는 것. 나는 매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침으로써 진정한 자족에 이를 것, 나를 버림으로써 나를 찾아낼 것. 나는 이러한 무상행위라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나는 그러나 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단순한 허위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다. 말의 의미 자체는 혹은 진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고 하는 실제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그것이 나의 진실한 생활인가 허위의 생활인가 라는 것이 전부였다. 허망한 형체에 지나지 않는 말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허망함에 쓸쓸해졌다. 허망한 말만을 좇고 있는 허망한 나 자신에게 실증을 느낀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토록 허망하고 비추한 하나의 그림자는. 나는 기차를 보기가 싫었다. 특히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달리는 화물열차가 싫었다. 철로를 보는 일은 애달팠다. 목적도 끝도 없이 무한히 계속되는 나의 행로를 보는 듯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며 지냈다. 여자들의 왕성한 유욕의 그늘에서, 저속한 영혼의 그늘에서, 그리고 에고이즘의 그늘에서. 내가 도대체 나 자신이 그 이상의 무엇일 수 있을까? 어디로? 어디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